오늘은 이윤영의 순창가 본문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이 좀 길기는 길어요. 길어가지고 이게 장면 단위로 끊어서 녹음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장면 단위로 끊자고 하니까 또 이게 너무 짧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장면이 좀 많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서나 이게 슬라이드 상으로 하면 35장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읽어도 한 30분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는 한 번에 가는 게 낫겠다. 또 끊어놓으면은 이게 넘버링을 하겠죠. 1, 2, 3, 4 이렇게 넘버링을 하겠지만 조금 이제는 막 섞이거나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아예 쭉 원테이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더보기란에다가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이제는 러닝 타임을 적어 놓을게요. 적어 놓을 테니까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의 아버지이자 담양부사인 이기중의 생일을 맞아 이기중 아버지와 이웃 고을의 수령들이 함께 순창의 강천사로 유람을 떠났는데 그때 순창 아전이 지가 실수해서 말에서 떨어져서 다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지 탓이지. 그런데 자기가 다친 것이 모두 기녀들 때문이라고 감사에게 의송한 송사를 거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작가 역시 유람길에 동행했기 때문에 작가는 자기가 직접 보고 들어서 잘 알고 있던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이 재판의 결과까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소재로 삼았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송사와 관련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전은 지가 잘못해놓고서나 힘없는 기생들을 닥달을 한다는 거죠. 이거 선을 넘었지. 작가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양반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기생들에게 죄를 떠넘기는 아전과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힘없는 기녀들을 제시하면서 부도덕한 지배층의 횡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윤재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최윤재라고 쓴 건요, 요게 이제는 요 장면의 발화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장면은요, 최윤재가 솥장을 쓰는 장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창아리 최윤재는 지원극통 발괄 소지 사도전의 아뢰오니 명정처결 하옵실까. 순창은 지명이고요. 하리는요 하급 관리직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최윤재는 양반이거나 최소한 중인 계급은 되겠죠. 최윤재는 지원극통하여 지극히 원통하여 발괄 소지를 합니다. 소지라는 것은 고소장 내지는 고발장이에요. 그러니까 발괄하다라고 하는 것은 밝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고소장을 올려서 밝히겠습니다. 사도전에 그러지 말고 사도전에 사도께 아뢰오니 사도 앞에 아뢰오니 공정하게 처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보는 겁니다. 9월 14일은 담양안정 생신이라 소인의 관사준한 전기 3일 치진할제 소인이 수배로서 행차를 배행하여 광주고을 목사도와 화순창평 낭평원님 14일 조식 후에 일제히 모이셨으니 솥장 내용이죠. 솥장 내용 중에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어떤 인트로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9월 14일은 담양 안전이라고 하는 건요, 귀한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에 어느 안전이라고 네가 덤비느냐 할 때 그 안전이에요. 그래서 그 담양에 있는 안전의 생신이라 할 때 이 담양 안전은요, 작가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소인은 누구겠어요? 그렇죠. 발화자가 되겠죠. 소인의 당사주는, 관사라고 하는 건요, 어떤 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전이고요. 관사주는 아전의 주인, 즉 순창 부사겠죠. 왜?
소인은 순창의 하급관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관사 주인이니까 순창부사께서 전기 3일 치진할 때 전기 3일, 이때 전기라고 하는 건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맡아보는 기병으로서 고을 가명에 달려가서 알릴 때 소인이 수배로서, 수배라고 하는 것은 아전 중에 우두머리로서 행차를 배행했대요. 배행하다라고 하는 건 따라가다, 동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광주고을 목사라리와 목사도와 목사도와 이런 뜻이에요. 목사, 사도와 화순, 창평, 남평, 원림 14일에는 아침을 먹은 뒤에 일제히 모이셨으니 왜 모였어요? 그렇지, 이거는 담양 안전의 생신이니까 다 모인 거겠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축하하기 위해 모이셨으니. 방장성찬은 택탁에 버려놓고 사죽관원을 화각에 나열하다. 천은 묘격 장성한 몸 상자에 앉아있고 방장이라는 그 바야흐로 성찬, 반찬을 차렸어, 만들었어. 차린 상은 큰 상 위에 펼쳐져 있고 쫙 잔치상이죠. 그러니까 온갖 관악기와 현악기는 사듀 그랬으니까 화각, 화려한 누각에 쫙 나열했는데 악공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야. 천은 묘곡, 하늘의 구름과 같은 묘한 곡조, 한마디로 기가 막힌 음악이겠죠. 장성한 몸 상자에 앉아있고 요대의 제일곡은 담양 순창 명기들이 가물을 대령하여 이날을 보낸 후에 15야 밝은 달에 후약이 어디매요? 요디는 요지예요. 요지는 이 고을에 제일 좋은 곡은 담양 순창 명기들이, 그러니까 이 기생이거든요. 명기는. 근데 담양 지역의 기생과 순창 지역의 기생이 다 모인 거야. 그래서 노래와 춤을 추고 그러면서 이날 어떤 날 담양부사의 생일날을 보낸 후에 15일 밤 밝은 달이 뜰 때 그때 훗날의 약속을 했더라 이거죠. 훗날의 약속이라는 건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소금강 경치를 유람하기로 한 약속. 그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요걸로 넘어가겠지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요, 순창 아전 최윤재가 사또에게 소장을 올리면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는 내용 중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최윤재가 관찰사에게 직접 하소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최윤재의 목소리가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오롯이 최윤재의 목소리냐 라고 한다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즉 무슨 소리냐면요, 필요 없는 부분, 내가 억울해 그래서 나는 이 고소장을 씁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음식 얘기, 그 다음에 잔치 얘기, 이게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이건 최윤재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제3자, 즉 서술자의 목소리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더더군다나 어디매요 같은 거는요, 이거는 독백체로 말을 건네는 어법은 아니에요. 어디인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어색하지 않은가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최윤재의 목소리가 점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자, 전반부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후반부가 나와야죠. 이제 후반부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소금강, 자, 호남 지역 소금강에 어떤 여행을 갔다가 사건이 내지는 사고가 일어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호남 소금강은요, 순창에 있는 강천산이라고 합니다. 천석을 찾으시랴, 천석이라고 하는 건요, 자연을 찾았으랴, 소금강 구경 경치를 찾아갔구나. 화계난 녹주화계라고 했는데, 화계라고 하는 건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자, 양반들이라든가 사또 같은 이런 관리들이 가마를 타고 쭉 가면요, 그 가마가
여인들처럼 가마처럼 이렇게 이제 뚜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커다란 휘장을 앞에다 딱 위에다 딱 가린단 말이에요. 햇볕 가리려고. 그게 바로 이제 화개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쓰는 육각 모양의 양산과 휘장인데 이 육주에 주자가 마을 주 때 띠는 고을 주자거든요. 6개의 마을에 화개가 왔다는 것은 6개의 고을의 사또, 원님, 관찰사, 기타 등등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에 나붓끼고 오마샹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오열 종대로 행군하는 기마병과 쌍가마예요. 그러니까 이 행렬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풍림으로 들어갈 때 이때 풍림은요. 단풍풍자에다가 숲불림자예요. 그러니까 단풍숲으로 들어갈 때 이건 뭐야? 이건 앞에 있는 글자를 반복할 때 쓰는 거예요. 쟁쟁 이렇게 되네요. 자, 우리가 이제는 고전 책 같은 거 이제는 원문을 읽으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거는 뭐겠어요? 그렇죠. 낭낭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쟁쟁 옥패는 걸음걸음 울어있고 쟁쟁 쨍그랑 하면서 두들기는 소리죠. 악기 두들기는 거. 걸음걸음마다 울리고 낭낭 항어는 언자가 말씀언자예요. 그러니까 낭낭한 말소리는 마샹이니까 말 위에서 오고 갈 때 수답하다 주고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양반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이제 이거니 저거니 와 경치 좋다 기가 막히네 아름답네 저 기생이 이쁜데 이런 식으로 이제는 지들끼리 이야기할 때 양반들이 동산아류와 용문상설행에 여기의 따르기난 자고로 있난지라 도하춘생 배고가니 낭낭이 정군하여 세마경군으로 행언이 뒤를 서니 창안백발 화순원님 연왕에게 다정하구나. 동산아류와 이때 동산이라고 하는 건요 조그만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없는 산 한마디로 뭡니까? 황폐한 산, 민둥산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산의 아류니까는 고상할 아자거든요. 고상한 놀이와 용문 상설행, 용문에서 눈을 구경하는 것은 이라는 뜻인데 갑자기 웬 민둥산, 갑자기 웬 단풍숲 하다가 눈? 이러면서 계절이 겨울로 바뀌었나?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렇지. 이거는요 인용이에요. 인용. 옛날 한옛날 중국 진나라 사안의 고사와 전유원의 고사를 인용한 거니까 맥락하고는 맞지는 않아요. 그냥 풍류를 즐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요 여자 기생 한마디로 기녀예요. 기녀에 따르기는 자고로 있는지라 즉 무슨 소리냐면 이런 양반들의 놀이에는 기녀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기녀들이 따라왔단 얘기죠. 도화춘색이야. 도화는 복숭아꽃이에요. 춘색은 봄날이에요. 그러니까 봄날 복숭아꽃과 같은 여인. 백옥이니까 하얀 옷과 같은 얼굴이에요. 여인의 얼굴이죠. 한마디로 아름다운 기생들이 냥냥이 성군, 군자가 무리군자예요. 무리를 지었어요. 무리를 지었으니까 여러 명이 왔다는 거죠. 세마 경군으로 세마 날렘말과 가벼운 군사들로 행렬의 뒤에 따라오니 그러니까 앞에 최윤재가 가고 있고 길잡이야. 뒤에 누가 와? 양반들이 따라와. 양반들 따라오는 거 뒤에 누가 와? 기녀들이 따라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여기 말을 타고 누가 있어요? 최윤재가 있어요. 그 다음에 6개의 휘장을 가지고 양반들이 따라와요. 지들끼리 막 얘기해요. 말 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기생들이 막 따라와요. 양반들이 이제는 얘기하면서 이쪽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을 보기도 하고, 냇물을 보기도 하고, 단풍나무를 보기도 하고, 이러겠죠. 이해됐어요? 창안 백발이니까 하얀 머리를 가진 거죠. 그죠? 창안이니까 창백한 얼굴이에요. 즉 한마디로 늙은이의 쇠한 얼굴빛과 흰 머리털을 가진 화순원님이 연왕
연왕이니까 여자 낭자에게 다정하구나. 그럼 이 여자 낭자가 누군데? 그렇지, 기녀들이죠. 기녀들에게 다정하게 구는구나. 여기에 있었나 보다. 꼴랑꼴랑꼴랑 막 얘기하는 거야. 너 어디 기생이니? 아, 거기구나. 이름이 뭐니? 뭐 이런 식이겠죠. 산의 수곡초에 돌쳐보기 자자하시니 산 좋고 물 깊은 곳을 돌아보는 것을 자주 하시니 소인은, 이때 소인이 누구겠어요? 최윤재겠죠. 최윤재는 하인이라 진짜 천민 하인이 아니라 아전이란 얘기죠. 자, 그러니까는 뭐 해야 돼? 말해서 그냥 가기만 해야 돼? 아니야. 부르면 막 또 내려서 쫓아가야 돼. 쫓아가서 이제는 나으리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물 갖다 드리겠습니다. 막 가서 물. 잠깐 쉬었다 가라고 하여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말 타고 자 쉬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뭐야. 올라갔다 냈다. 말을 탔다 떨어졌다. 말을 탔다 떨었다. 하니 말 위에 앉아있기가 황송했더라. 한마디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올랐다가 내렸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한마디로 뭡니까? 반복이죠. 얼마나 바빴으면 그죠? 올랐다가 내렸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화자를 희화화시키는 거예요. 삼각산 옛날 풍류가 몇 번인 줄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풍류 주변의 경치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나는 정신이 없어서 기억도 못하겠다. 한마디로 주변 경치를 구경할 겨를조차 없었다. 이 얘기가 되겠네요. 망망이 내렸다가 망망이 바쁘게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 타려고 하니 석양의 큰 길, 대노 큰 대자에다 길로자예요. 큰 길 아래에서 다리를 삐끗해, 실족이죠. 다리를 삐끗해서 넘어졌어. 누가? 자, 최윤재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 뭐야? 지가 바빠서 지가 왔다 갔다 하다 자빠진 거죠. 셔각이라고 하는 건 색임돌이에요. 색임돌이라는 건 돌멩이들이 사방에 여기저기 있는데 종행한데 콩태자로 꼴라당 자빠졌다는 거죠. 역시 과장을 통해서 희화화 완전히 자빠졌어. 근데 막 웃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팔다리도 부러지고 옆구리도 부러졌어요. 와, 이거 그냥 넘어진 게 아니네. 좀 많이 다쳤네요. 애혈이, 어혈이, 피멍이 마구 흘러서 내지는 선명하여 가슴이 펴지, 아이고,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자가 지금 넘어진 게 그냥 잠깐 넘어진 게 아니라 상당히 위중한 상태로 넘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살짝 넘어져가지고 무릎팍 깨진 거 정도면은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건 좀 심했어. 이런 거죠. 금령이, 그러면 이제 약도 바르고 뭐도 처리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약도 바르고 뭐 좀 하려고 했는데, 금령이, 사또의 명령이 금했어. 하지마! 해서 지엄해, 엄해서 개똥도 못 먹고, 가만. 개똥을 왜 먹어? 아, 민간요법이군요. 그러니까는 민간요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다리가 저리면 우리 코에다 침 바르잖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민간요법을 하지 말라는 명이 있었나 봐요. 거기다가 날이 지나면서 병세가 기괴해. 기괴하다는 건 점점 더 심해. 그래서 날로 점점 위중하니 푸닥거리 격릴기 해봤어. 무당이 굿하듯이. 안 돼. 다 쓸어 거짓 일이 돼버렸어. 한마디로 쓸데없는 일이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갔다 와가지고 기간이 며칠 지난 거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죽을 것만 같습니다. 나 도저히 이제는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죠. 곰곰이 앉아 생각해보니 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마디로 하나씩 따져보니 이것이 누구 탓인가? 지 탓이지.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이게 가명에서 배행하던 누구 탓이야? 갑자기 기생들 탓이로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관찰사들이죠. 원님들이 하도 시키고 부르고 하니까 그거 하다가 다친 건데 그네들에게, 원님들에게는 말 못하고 기생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탓인가? 기생들 탓이로다. 지가 묻고 지가 대답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즉 자문자답의 형식을 취하면서 자신이 다친 것으로 기생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 쇳불이 아니었다면 내 담이 무너졌겠는가? 이거는요, 원래 담이 약해. 담 수리를 안 했어. 담이 곧 무너질 것만 같아. 그러면 뭐야? 담을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고쳐야 되죠. 그런데 지나가다 누가 툭 쳤어. 쳐가지고 담이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지가 안 고친 거는 생각 않고 네 쇳불 때문이야! 라고 핑계를 대는 거죠. 뒤집어 씌우는 거죠. 한마디로 속담을 이용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의 원인을 기생의 탓으로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최윤재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속담의 이름 말씀 옛부터 이러하니 소인의 죽은 목숨 그 안이 불쌍한가?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죠. 의문형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억울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 억울한 건 생각하고 기생들 억울한 건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소인이 죽거든 전현들 상명하사. 상명? 상명이라는 건요, 상을 주라고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좀 이상하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전현들에게 명령을 하여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상은 아니고 요건 빼고 명령하여 이렇게 해서 갑시다. 불쌍히 죽은 넋. 불쌍히 죽은 넋이 누구예요? 그렇지, 최윤재의 넋이 되겠죠. 위로하여 주실까? 위로해 주실까? 아닐까?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기생들 때문인데 신락같이 남은 목숨 하늘같이 바라나이다. 한마디로 억울하고 원통한 자신의 심정을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아까 앞장면에서 후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뒤에 일어날 거 놀러 가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말에서 떨어진 사정을 설명하고 하소연하는 부분입니다. 어찌 본다면 관찰사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조금 그렇죠? 이게 지금 기생들은 너무 억울해. 그죠? 최윤재가 우리가 볼 때는 100번 1000번 선을 넘은 거예요. 자, 내용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형식상으로 봅시다. 형식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최윤재가 관찰사에게 하소연하는 거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게 조금 그래요. 일단은 독백체예요. 하소연, 곰곰이 앉아서 생각하니 이거 누구 탓인가? 기생들의 탓이로다. 이거는 혼잣말이거든요. 이거는 관찰사한테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관찰사에게 하소연한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만 그러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뒤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소인의 죽은 목숨 그 안이 불쌍한가에서 소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관찰사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 그 안이 불쌍한가 라든가 주옵실까 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화 형식이라기보다는 독백의 형식에 가까워요. 따라서 이건 최윤재의 목소리는 맞기는 맞는데 하소연이냐 라고 한다면 요거는 요 대목에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예요. 그 다음에 전반부에서 담양, 순창, 6고을의 수령의 행차와 기녀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신이 억울한 것을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앞에서 밑밥을 너무 많이 깔았어. 굳이 필요 없는 것까지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최윤재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긴 하지만 최윤재가 이 작품을 쓴 거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윤영이가 쓴 거예요. 즉 제3자가 쓴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또는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앞부분을 조금 이렇게 많이 자세하게 묘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서술자. 이 서술자는 이윤재가 되는 거예요. 와, 놀랐구나. 와우, 서프라이즈 이거야. 살육이 났단 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살육은요, 최윤재가 다친 것을 살육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자기 자신, 최윤재 자신이 죽은 것을 살육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형방, 영리, 감으로 정범이 잡았구나. 이때 정범이라는 건 진범이에요.
도화신, 춘운신, 담양부에 발관하고 수화신, 차겸신은 순창군에 발관한다는 거냐? 공문서를 발송한다는 거야. 누구 잡아와라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기생들이 담양의 기생하고 순창의 기생이 합쳐져서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도화신과 춘운신은요, 담양부에 있는 거고요. 수화신과 차겸신은요, 순창군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기녀들이 있는 담양부와 순창군으로 공문을 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문을 보내자마자 지자는 팔 자르고 성화를 많이 받아 형방사령 암령하여 도관즉시 착송제라. 선화당 대죄기에 분부 듣자와라. 순간에 다 끝났어요. 지자라고 하는 건요, 어떤 공문이나 물건을 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체부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지자는 팔을 자르고 성화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팔을 진짜 잘랐다기보다는 돈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발관을 했겠죠. 공문을 보냈단 말이야. 그랬더니 형방사령이 기생들을 압송을 해요. 바로 압송을 해.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착송제로 보내더래요. 착송제라, 그러니까 보내더라. 자, 보냈으니 선화당이라는 건 관찰사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기생들이 죄를 기다리고 있어요. 즉, 우체부가 가서 전달을 하니까 형방사령이 압송해서 바로 여기까지 끌고 옵니다. 순창까지 끌고 오니까 순창에서 지금 기생들이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죠. 세 줄 만에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속도감 있는 표현을 통해서 사건 진행 속도를 매우 빠르게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요, 굳이 이걸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서술자가 개입을 해서 빠르게 자를 건 자르고 속도감 있게 할 건 하고 자세하게 할 건 자세하게 하고 이런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대목은요, 최윤재의 진정에 의해 관찰사가 기녀들을 잡아들이는 과정을 서술자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술자는 와, 서프라이즈, 살옥이 났단 말인가 하면서 살인사건으로 번질지 모른다며 일부러 놀라움으로 표시합니다. 이어 가명에서 기녀들이 소속된 담양과 순창 관하에 관문을 보내고 각 관하에서는 형방사령들이 기녀들을 압송하여 관하에 도착하는 즉시 기녀들을 가명으로 착송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녀들이 관찰사 앞에서 신문 받게 되는까지 상당히 신속하고 삼엄하게 진행되듯 속도감 있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자, 이윤영이라고 하는 작가예요. 작가는 알죠? 작가는 이 사건을 압니다. 봤잖아요, 옆에서. 자기 아버지 생신이니까. 그 다음에 이 사건의 결말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작품을 쓴 거예요. 따라서 이 최윤재는 무고를 한 거죠. 모함을 한 거고 기생들은 풀려나요. 풀려난 것까지 결과를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마치 대단한 일이 삼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다 끝난 결과를 아는 상황에서는 그다지 대단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말이죠. 이것은 자, 대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그것을 해학적으로 웃겨 갔잖아 하는 작가의 속내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장면 넘어갑니다. 관찰사가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어이하여 사람을 죽게 하였느냐 라고 해서 는다 한다 할 때 이 니은다는요 2인칭 의문형이에요. 너희니까 2인칭이자 죽게 하였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전제가 잘못됐죠. 기녀들이 최윤재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전제가 성립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관찰사는 이걸 전제로 신문을 하고 있는 거죠. 상인자는 저죄하고 살인자는 죽는 법이다. 상인자, 사람을 상하게 한 자는 저죄, 죄를 묻고 살인자는 죽이는 거야. 그것이 뉘울문이 소소하니 소소하다는 것은요. 자세하게 살펴 있으니
율문은 법문이에요. 법령에 자세하니 네가 무슨 발명을 알다, 네가 무슨 변명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때 발명이라고 하는 건 뭐 새로운 물건을 만들다가 아니라 변명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관찰사는요, 기녀들이 무슨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루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엄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 이 기생들은, 기녀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어. 이거는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어이가 벙벙 꽝이죠. 순창하리 최윤재가 죽기고 타게 되면, 만약에 if예요. 만약에 if 최윤재가 죽기만 한다면, 이때 고시라고 하는 건 강조예요. 너희 등 사계신이 네 사람이 무사하기 어려우니 장 80이 될런지 태 50이 될런지 형문 1차 거제 남해 위원 벽동 삼수각산 동서남북 간에 어디로 보낼런지 판단이 나뉘어지는 거야. 자, 죽으면 너희들도 죽는 거야. 만약에 최윤재가 살았어. 근데 이게 골골거려 곧 죽을 똥 말똥해. 그러면 장 80대야. 조금 나은 것 같아. 그러면 태 50대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장하고 태가 뭐냐? 장하고 태는요, 이거 장은 장형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태는요, 태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곤장 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해 위원 벽동 삼수갑사는요, 당시 아주 대표적인 유배지예요. 동서남북 어디로 보내질지는 누구? 최윤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거지요. 상처 유무를 자세히 파헤친 후에 속대전을 펼쳐놓고, 이 속대전은요, 조선시대 법전이에요. 1746년에 가능됐다고 합니다. 조율을 할 것이니, 이때 조율을 한다라고 하는 건요, 어떤 사건에 적용을 할 것이니 우선 너희 등은 다짐을 두어라, 다짐을 하여 두어라, 이러는 거예요. 자, 이건 결국 뭡니까? 관찰사는 기녀들이 최윤재를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었다는 전제하에,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최윤재의 상처를 살피고 난 뒤에 처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말이야 밥이야. 이 장면에서 관찰사는 기녀들이 최윤재를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었다는 전제 아래 최윤재의 상처를 자세히 살핀 후 법에 의해 처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문 1차 거제 남해 위원 벽동 삼수갑산 동서남북 간에 어디로 보내질지처럼 유배 대상제 지명들을 쭉 나열을 해요. 근데 이걸 진짜 관찰사가 신문을 하면서 이걸 다 나열을 해? 이거는 조금 아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요 대목은 관찰사의 목소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관찰사의 태도예요. 다 따져보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고 원인 결과 관계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일단 기녀들이 죽이려고 했다고 마치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들 마냥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작품은 기녀들은 무죄방면되죠. 별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렇게 관찰사가 엄하게 텐션을 막 끝까지 올려놓고 난 다음에 결과는 띵! 별거 아니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거는? 그렇죠. 한낱 어떤 아전에 의한 한바탕의 소동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부각되면서 어이가 없음이 드러나는 그런 어떤 문학적인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술자가 얘기합니다. 흰백자 돌이치고 그 아래 좌촌하고. 자, 흰백자 돌이친다는 거냐, 흰백자니까 뭐야, 글씨를 쓴 거야. 백 이렇게 이거 사인을 한 거예요. 그 아래 좌촌한다 라고 하는 건 수결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수결은요, 이게 사인, 일종의 도장 대신 쓰는 거예요. 크나큰 칼목을 매어. 그러니까 칼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죄인이죠. 죄인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 춘향전 할 때 춘향이가 썼던 거 이거죠. 기녀들이니까 이렇게 파마할까요? 자, 목에 매어 감옥으로 나리우니, 이런 뜻이에요.
즉 기녀들이 신문을 받는 죄인으로서 수결을 하고 큰 칼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된 거죠. 이거를 서술자의 목소리로 요약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서술자의 목소리가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기녀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여 춘운씨는 금년이 4.5이고 은여 도화씨는 금년이 3.8이요. 은여 수아씨는 금년이 5.5였고 은여 차겸씨는 금년이 3.7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4.5 그러면 4 곱하기 5 하면 몇이에요? 20이죠? 그래서 내 나이 20살이요. 그럼 38은 내 나이 24세 24살이요. 5는 내 나이 25이요. 37은 내 나이 21이다. 누가 가장 어려요? 그렇죠. 은신이가 가장 어리네요. 누가 가장 나이가 많아요? 화신이가 가장 나이가 많네요. 이런 식으로 은여들의 나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운신이가 제 나이는 20살이요. 화신이가 제 나이는 24살에 돌아가면서 얘기했을까? 아니면 한 사람이 얘기했을까? 한 사람이 얘기하면 누가 얘기한 거지, 이거? 이방이 얘기한 건가? 이건 좀 애매해. 그래서 이제 누군지 분명하지 않다. 근데 우리는 그냥 기녀들이라고 하자라고 본 거예요. 죄범이 범죄가 중하다고 하시어 절이 행하시니 수화, 숫자는 물숫자고 화자는 불화자예요. 물과 불의 재난에 들라고 하신들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거역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쩌겠어요? 우리는 힘없는 기생인데 깜빵 가라면 깜빵 가는 거고 때리겠다고 하면 맞아야지 뭐 별 수 있습니까? 죽이시거나 살리시거나 네 마음대로 하세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은여 등도 원통하여 억울하죠?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1월같이 발자오신 순찰 사또전에 한 말씀만 아뢰었고 창하에 죽어지리이다. 순찰 사또전에 순찰 사또 앞에 이런 뜻이에요. 순찰 사또는요 관찰사를 얘기합니다. 한 말씀만 아뢰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자, 매를 맞고 곤장 아래 죽겠습니다. 은여 등은 기생이요 최윤재는 아전이라. 신분이 달라. 신분이 다르니까 우리 같은 천민이 어떻게 아전을 죽일 생각을 하겠습니까? 기생이 아전에게 간섭할 일도 없고 쟤네는 쟤네고 우리는 우리고. 화순 사관 뒤돌아 보시기는 구태여 은여 등을 보시려 하시던지 산 좋고 물 좋은데 단풍이 우거지니 경모를 완상하려 우연히 보시던지. 자, 이 최윤재는요 사또가 기생들을 보다가 왔다 갔다 나를 시키니까 내가 넘어졌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의 근거를 반박하는 거죠. 화순 사또가 뒤를 돌아다 본 것은 구태여 은여 우리들을 보려고 하신 것인지 산이 좋고 물이 좋고 단풍이 우거지니 이 주변 경치가 좋아서 경물 자 자연을 감상하려고 우연히 보신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즉 무슨 소리냐? 화순사또가 뒤를 돌아다본 것이 우리 때문에는 아니지 않느냐. 최윤재가 주장한 것을 어때요? 반박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전이 지 인사로 지가 지 말에서 내리다가 우연히 낙마하여 만일 죽은들 아전이 죽은들 한마디로 최윤재가 낙마한 것은 지가 잘못해서 지 말에서 내리다가 한 거야. 지 실수야. 이것이 어이 은여 등이 살인이 되겠습니까?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죠. 자, 서리법을 사용해 가지고 자신의 억울함과 판결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장면은 기녀들의 진술이라는 건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관찰사가 자신들의 죄가 중하다고 몰아세우니 그 분부는 따르지 않을 수가 없으나 억울하다. 우리는 아전에게 간섭할 일이 없으며 또 아전이 지가 실수로 낙마했으니 자기들 탓이 아니라고 변론합니다. 문제는 이 4명의 기생 중에 누가 한 말인지는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은여춘운씨는 금년이 4, 5 있고 점점점점점 은여차겸씨는 금년이 3, 7이라 했으니까 마치 제3자의 나이를 얘기하듯이 얘기한 거라 이게 조금 애매해요. 차라리 제 나이는 이래버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죠? 관찰사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기녀는 4명인데 그들이 한 목소리로 동시에 같은 내용을 말했을 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녀 각각이 말한 내용을 종합하여 재구성했다든가 이러면 서술자가 개입이 되는 거겠죠. 아니면 4명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대표격으로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기녀들은 한 번 더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점을 찍는 거예요. 다짐이라기보다는 강조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기생이라 하는 것은 가련한 인생이라. 자, 자기네들 불쌍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관찰사에게 인정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전답 노비가 어디에 있사오며 쌀 한 줌 돈 한 푼 누가 주겠습니까? 자, 이거는 구체적인 예를 든 거죠. 가련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고 그 다음에 주언론과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먹삭고 잎삭기를 재버려 하옵난데 교방스박에 5일마다 대령하고 새누비 빵침질과 설면자 소음피기 관가이력 맞자와서 주야로 고쳐왔고 먹삭고 잎삭기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은 재벌어 자기가 벌어서 해야 돼. 스스로가 벌어야 하는 처지야.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냥 얼굴만 내밀어? 아니야. 연습도 해야 돼. 춤 연습도 해야 되고 노래 연습도 해야 되고 악기 연주 연습도 해야 돼요. 교방습악이라고 하는 건요. 음악 연습이에요. 그래서 교방이라고 하는 건요. 기생들에게 음악과 예절을 가르치던 기관이거든요. 그 교방에 가서 5일마다 대령하고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느질도 해야죠. 그 다음에 설면자 소음피기도 해야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관가이력을 마치려고 해요. 관가이력이라는 것은 관에서 불러. 지금처럼 관에서 불러서 어디 갔다 와라 라고 하면 그거 해야죠. 이력이라는 거 그거예요. 관에서 부르면서 하는 행렬들 아니면 어떤 행사들 이런 것들 다 마치려고 밤낮으로 고치고 오시니 뭐니 대소별성이 크고 작은 관원들이 오락가락 지나갈 때 참호야 수청이야 구실로 나섰는데 참호라는 것은 차를 대령하는 어떤 여인 일종의 다모죠. 수청을 들기도 차를 나르기도 하고 수청을 들기도 하고 오만 가지 일을 다 맡아서 했는데 한벌 의복이나마 하축해라고 하는 건요, 여름에 땀에 쪄리는 냄새를 얘기해요. 일종의 고린내요. 고린내가 아니하고 큰머리 놀이개를 남만큼이나 하려고 하니,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베리베리 매니아하게 하드해. 이거 완전 하드 트레이닝이야. 주야로 탄식하고 기생인 것을 원망하였더니, 가뜩 서러운 중에 운수가 고약하여, 순사또는 순행사또예요. 순행사또 분분해요. 법보기를 금하시니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도 금해 얼어도 죽게 되고 굶어도 죽게 되어 이제는 할 일 없이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쩌겠어요. 사또께서 죽어라. 그럼 죽어야지요. 종아리를 맞아도 만만히 원통한데 종아리를 맞아도 억울한데 연연한 약질 아름답고 어여쁘고 약한 몸이 전목칼을 목에 메고 전목이라는 게 전자가 온전자예요. 그러니까 통나무로 만든 칼을 목에 메고 뇌정 같은 어미 뇌정이라는 건 벼락이에요. 위는 엄숙한 위세 한마디로 호령이에요. 벼락 같은 호령에 정신이 아득해 무서워. 문목 신문하는 내사령을 황공지만 하나이다. 자, 이거는요, 죄인이 자백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생들이 진짜 쏘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억울하다. 근데 어쩌겠냐.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은 기녀들이 자신들의 가련한 신세를 하소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의 어려운 사정을 진술한 다음 종아리를 맞아도 억울할 텐데 칼을 쓰고 벼락 같은 호령을 듣게 되니 정신이 아득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4명이잖아. 누구? 이거는 늘 항상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독백에 가까운 표현이 사용되면서 최윤재의 경우처럼 관찰사를 상대로 한 발화로 어울리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녀들이라고 발화자를 만드는 게 낫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관찰사가 이제는 신문을 해야죠. 근데 갑자기 그러냐? 상품이 그러하구나. 너희들 처지가 그러하구나. 순창하리가 이게 최윤재죠. 의송, 항송한 사연이 절절히 무함이고 너희들 3명은 해가 방송하니 방송이라는 건요.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이 아니라 석방하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들 말 들으니 절절히 그럴듯하구나. 그래 니네들 말이 옳은 것 같다. 뭐야 이거? 벌써 끝났어. 감병사라는 것은 감사와 병사 그리고 수령님네 등이 소기연이 상덕, 덕을 숭상하려고 하면 할 때 곧 하였으나 그래도 선배를 따라야 오복이 구전하리라, 온전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기녀들의 말을 들은 관찰사가 최윤재의 의송을 모함이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목에 씌운 칼을 벗깁니다. 해가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 말을 들으니 절절히 그럴듯하다 라고 한 것으로 보니까 기녀들의 무죄 주장과 그녀들의 가련한 신세에 대한 하소연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관찰사의 목소리예요. 그런데 감사, 병사, 수령님네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관찰사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아니겠느냐 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즉 선비의 신분인 작가가 기녀들을 잡아가둔 관할을 질책함으로써 판결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을 표현한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고 감사나 병사, 수령들은 선비의 도를 지키라는 서술자의 발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이 좀 애매했던 것은 설명하기가 애매해서 그냥 내가 넘긴 거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걸로 설명하려고. 그래야 조금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도 사실은 그냥 추측일 뿐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대목은 관찰사가 기녀들에게 해가방송, 해가라고 하는 건 칼을 벗기는 거예요. 여기 칼을 벗기고 방송 풀어준다는 판결을 내린 후 기녀들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그들을 동정하면서 그래도 선비를 따라야지 니네들이 무사할 거야 라고 그래서 아전의 말을 들어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 이거죠.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대충 좋게 넘어가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위로와 권고의 말을 덧붙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관찰사는요. 풀어주기는 풀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윤재를 벌을 준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좋게 넘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윤영의 순창가라고 하는 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